시를 내가 왜 쓰게 됐냐면은 오늘 갑자기 그 산 밑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살 적에 시흥동 산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 봄에 그 주변이 온통 꽃밭인 거야. 꽃이 확 피어나서 그 봄비 속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속에 몰입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내 등을 치면서 당신 시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환청이었겠지. 그로부터 야 시가 뭐냐. 그래서 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성균관대 뒤 후문 쪽에 꿈과 시라고 하는 그 한국시문화회관 관장이 김경민이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습을 해주시던 분이 김영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어려운 거야. 그리고 써놓으면 이게 글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나는 열심히 쓰는데 남들이 봐서는 야, 너 그냥 이거 집에 가지고 와서 그냥 국이나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를 그러고 지냈어요. 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녹두리로 쓰면은 글인 줄 알아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설명이야. 자기 고백 수준이고 그냥 녹두리로 적어버리는 거야.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접한 그 시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뭔가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생선이 한 마리 있으면 그 생선의 살을 전부 다 발라버리고 뼈다구만 남아있는 것처럼 어떠한 그 소설, 방대한 소설을 단 몇 줄의 글로 적어낼 수 있는 것이 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걸 알았을 때에 내가 무척 당황하고 어렵더라. 글 쓰기가 오히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승전결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지만 되고 내가 설정한 원칙이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런 줄 알았으면 가져왔겠지. 제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남들한테 글을 쓸 때에 이렇게 요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쓰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어머 야 너 그 글이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욕심을 뭘 냈냐면은 신춘문예를 도전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춘문예를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그 신춘문예도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해야지만 되고 투자도 해야지만 되고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늘 보면은 그 꾸러미 안에는 드나봐. 어쨌든 뭐 내가 신문사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 꾸러미 안에는 들어가는데 항상 그 고개를 넘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그 파닥거리는 시를 쓸 때가 지난 다음에 글을 썼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는 거고, 글은 젊었을 때에 파닥거림이 있어야, 순간적으로 파닥거림이 있어야 그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우리 눈을 맑게 해주고 정신을 뭔가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그때 써야지만 되는데, 이미 나이가 먹고 지나니까 아니 내 글이 너무 평이하고 감상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편윤 조병화님을 만난 거예요. 조병화. 그분한테 이제
김경민 은사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때가 한 적어도 한 7, 8년이 지난 다음에, 글을 쓴 지 7,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분이 그 글을 쭉 읽어보더니 그냥 거기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병화님 그 추천으로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됐는데, 등단을 해서 책을 처음 펴내니까 내 숲속에 푸른 섬이라고 하는 글을 써내고 보니까 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글을 함부로 펴낼 일이 아니구나. 시집을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요새 쏟아지는데, 그런 시가 아닌, 적어도 한 편의 글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내지, 아무리 짧은 거라도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 더러는 몇 년간을 두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글이 바깥 세상으로 나갈 때는 남들이 봐서, 아, 그래, 가슴에 뭔가 와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글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신부가 시집을 가는데 화장을 하고 가느냐, 그냥 몇 얼굴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어차피 시집을 가려면은 예쁘게 화장을 하는 쪽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글도 예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꾸며서 보내지만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 경우에는 그 시와 수필은 반드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글을 써야지만 옳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는 그것을 앉아서 장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글이 아니고 하등 게 가치가,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을 좀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에다 사람인자 쓰는 건데, 떼시자에다 사람인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치 글을 무슨 장문하는 것처럼 쏟아내는 그런 시집들은 곧바로 어디로 가냐, 휴지통으로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글을 써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글은 정말 욕심을 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내보냈지만 된다. 그래서 지금 수십 권의 뭐 글을 냈다는 사람들 보면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지금 한 1,500권 정도의 그 개인적으로 시집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도 못한 작품이 태반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읽다가 도무지 읽지 못해서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린 책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정성과 노력과 그 다음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글을 펴낼 일은 아니고, 반드시 책임 있는 남들이 봐서 정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시인이라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시인이란 말을 안 쓰는데, 그냥 좋아서 나는 글을 쓴다. 시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엄청 쉽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수십 년을 해서 공들여서 그 사람이 비록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칭을 얻었다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시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서 그걸 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것들을 함축적인 글로 써내려 가는 것이 그 글이 아닌가, 그게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그 신석정 시인의 그 시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 책에 수록이 되고,
그 당시에는 시집을 살 돈도 없어서 그래 학교 도서관에서 읽기도 했는데 내가 장가를 가고 오늘 갑자기 우리 처가의 그 윗집에 있는 분이 신석정 생가야. 그분이 살아 계셨어 그 당시만 내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그 신석정 씨 생가하고 우리 처가가 전부 다 그 해가지고 신석정 그 뭐라고 그래나 그 기념관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연이 참 묘하다 이제 그런 쪽에 있었고 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3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영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각에 있는 시인들은 그 김영미 시인을 시인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흐름이 그랬었고 근데 그분하고 3번을 내가 만났는데 한 번은 글을 잘못 썼다고 엄청 혼났어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에서 글을 쓰지 않으면 이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냥 감정이라기보다도 아주 글이 편안하고 쉽게끔 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오랜만에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박목월이나 조지훈 그분들이 쓰는 시가 지금도 계속 읽히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실증이 안 나는 거야. 그런 시가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우연하게 조지훈이 손자가 또 내 친구예요. 그 참 인연이 묘한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두 번째는 고은 시인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분은 술을 많이를 못해. 정종 한 석 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3번째 만나는 날 자기 일생에 대해서 참 다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것은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이 정읍으로 가서 예전에 도덕책에 나와서 그 우물에 공산당에 그냥 사람 죽여가지고 우물에 빠뜨려냈잖아요. 그걸 빠뜨려서 꺼낸 사람이 그분이야. 고은 씨야. 그래 그분이 그 다음에 가출을 했어요. 그걸 어린 나이, 그 18살이랍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거기 김제평야는 엄청 높잖아요. 그 변 낯가리 속에서 숨어 있는 걸 그 부모가 찾아내고 2번이나 그랬고 3번째 이 양반이 가출을 낸 거예요. 출가를 했다는 거야. 근데 고은 씨가 또 출가를 했는데 인력 아주 훌륭한 그 스승을 만나서 그래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자기 스승이 아주 절세 미인을 만난 거야. 또 그 절세 미인이 자기 6.25 때 자기 남편이 죽었어. 근데 절에 와서 불공드리는 걸 그때 이 자기 은사가 저 중인데 스님인데 이분이 그분한테 빠져가지고 파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도 파기를 한 거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고은 씨가. 그래 이 양반이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나고 2번째 쥐약을 먹었는데 또 참 이 생명이 그래서 질기다 그런 거예요. 2번째도 살아나고 3번째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는다고 술을 엄청나게 퍼먹고 인사불성을 해가지고 그냥 자빠졌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뭐가 천근만근한 뭐가 얼굴로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보니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의 손에 잡히는 것이
어떤 신문이었답니다. 그때 그 신문에 뭐라고 되냐면 전태일 분신 자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은 씨가 나는 뭐냐 그때부터 단체제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줄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돼서도 안 되고 진실된 말을 진실되게 해야 그것이 바로 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면 감정, 또 그 외에 뭐 이성이면 이성,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응접을 해서 그거를 사실적으로 구현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시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글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을 펴내고 나서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읽고 내 속사를 다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걸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정말 정성 들여 써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같은 직장에 있었고, 참 나 희한해.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늘 만나. 그래 커피를 한잔 해. 그 양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세태에 대해서 시팔초팔 많이 찾았어. 근데 그 양반이 참 순진해. 그 양반 저 월간 조선 기자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5.18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호선 씨가 전두환이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한 거야. 그로부터 갑자기 안 보여.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나라의 중심 세력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정호선 씨가. 그래가지고, 아유, 선배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네,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호선 씨가, 당신, 그냥 그 길로 쭉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시인들이 돈을 벌자고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이 가난하고, 내가 만나본 시인 중에 부자 시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가난하고 그냥 자기 집사람이 아니면 뭐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접었죠. 접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웃기는 것이 그 김영승이라고 하는 그분이 도올 김용옥 있잖아요. 그분의 3년 후배야. 그 김용옥 씨가 같은 우리하고 갑장이가 52년 용띠일 거야 아마. 그분이 3년 후배인데 이 양반이 인천에서 지금도 최고 시인이 김영승이야. 근데 그분하고 이제 여의도를 지나오는데 같이 보라매가 아니라 마로니에 그쪽에서 해화당 쪽에서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를 지나갔는데 신발짝이 냅다 날라오는 거야. 그러더니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야 무슨 거를 싸리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딜레마에 그렇잖아도 내가 이 글을 써야지만 되느냐 마느냐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차에 신발짝이 날아와서 뒤통수 치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지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인천 만석동이었어요. 당신이 내 여태껏 은사를 했으니 내가 당신의 집에까지 내 모시다 드렸구만. 그러고 가서 골목 가다 보니까 세상에 판자촌에 사는 거야, 그 유명한 분이. 그러면서 새벽 2시쯤 도착했는데 그 사모 되시는 분은 뭐를 드릴까 막 이것저것 찾고, 그래서 나는 다 필요 없고 물 좀 한 잔만 달라 해가지고 물 한 잔 먹고 나오는데 새벽 별이 그렇게 날카롭고
칼날처럼 다가오긴 내 처음 느꼈어요. 그 무수한 별빛이 쏟아지는데 도무지 내가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 글을 포기를 했어요. 2년간을 글을 안 썼어. 완전 접어버리고.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편해. 글을 안 쓰니까. 근데 하루는 어떻게 술을 제 친구들하고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결국에 책상 앞으로 가더란 얘기야. 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글을 쓰고 있더라는 내 자신이. 그러면서 야, 내가 글을 써야지만 되는구나 하고부터 이제 글을 정말 이제 욕심 부리지 않냐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내 과거지사. 그래서 이제 주로 내가 느끼는 것은 서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부모님에 관련된 글이 너무 많아, 양이. 그래서 지금 한 80여 편을 추려서 조금 덧대서 출판을 좀 두 번째 시집으로 내볼까. 근데 그 시집 제목은 울지 마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엄청 어렵게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오래 앓으신 것이 아니라 폐기종으로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는 충분히 더 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아니야. 나는 내가 준 목숨이 하늘에서 준 목숨이 내가 사는 것이야. 그래서 76세 병원에서 본인이 나 안 살 거야 하고 그냥 막 의사한테 호통을 쳐가지고 자진 저기 했어요. 그냥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달간 그 꽁꽁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막 이제 돌아가신 걸 안고 있으니까 눈물을 톡톡 흘리니까 하는 말씀이 울지 마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단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뿐이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쾅 치는 거야. 이게 부모로구나.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집 부모 관련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울지 마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은데 여기 시 한 편이 있는데 읽어봐도 될까요? 이 가을 깊어가는 글을 쓸 때 이게 한 3년 걸려서요. 그래서 제목 가을 깊어가는 가을 바람 한산길. 어머니 지금 뒤뜰엔 색실이 형커러져 있는 양 가을 여무는 소리 불씨 터지는 소리 이따금씩 벌레 먹은 홍시 떨어지는 소리 수수도 아파하시던 허리만큼이나 휘늘어 젖건을 술 취해 심통 부리는 여인의 초리일까 날카롭게 지켰던 초승달은 서산을 채 넘지도 못했는데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헝클어진 소리 매만지며 어디론가 애달픈 삶을 찾아 떠나야 하는 가을 깊어가는 가을 새벽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날의 수치와도 어느덧 도적같이 찾아온 계절에 와 닻을 내리고 온갖 곡식 연거로 고개를 숙이는데 예전이나 오늘에나 고향 땅을 지켜가는 풀벌레 울음소리만 여전히 변함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구려. 어머니 오래전 이맘때쯤 옹알이 하던 벼들이 부끄러워 누렇게 익어갈 무렵 알밤 떨어지는 소리 기존에서 사근대노라면 앞서가신 선친이 자식이 그립다 마른 눈 지그시 감춰뜨시고 서러워하시는 걸 잠 못 이루는 밤 새벽 하늘 쳐다보다 섬찟 바람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뚫린 귓구멍으로 쓸려간 말씀들이 커다란 바위덩이처럼 이렇게 가슴 깊이 짓누르고 있을 줄이야. 예전엔 설익은 마음이어서 몰랐습니다만 애비되어 생각하려니 자꾸만 가슴이 멍하도록 눈물이 나.
어머니, 아궁이에 둘 쑤셔 인걸불 끄집어내듯 잊혀진 그림이 초롱초롱 반짝이는 가을밤이면 희범한 새벽 하늘 헤집어 간신히 잠 못 드는 별 하나 끄집어내려 가슴 깊이 품어봅니다. 나는 진정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님이 부끄럽지 않은 자식 새끼였을까 하고, 차라리 저기 저 푸른 눈을 가진 별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였다면 모든 것 제쳐두고서라도 따라가려니만 못 잊어 밤새껏 울음 토하는 귀척도가 부질없는 마음 대신하거늘 차마 그립다 말 못하고 이 밤사 뒤척거릴새 창문 거칠게 걷어차고 들이치는 저기 저 찬란한 아침 햇살은 내 가슴에 맞아 죽어도 좋을 화살인가요? 이 글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쓰면서 왜 좀 애착을 보이고 좀 이게 길어졌냐면은 그 사이에 작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큰 누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어머니 앞서.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뭐야? 자기를 묻어줘야 할 자식들이 먼저 죽으니까 눈을 감지 못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 산이 어머니한테만 맺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어머니의 존재를 좀 멀리 크게 봐야지만 되겠다 하고 어머니의 글을 좀 더 많이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